어딜 여자 주제에 군대를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군대에서, 그것도 이유 없이 말입니다. 이 멍청한 아줌마년아, 넌 뭐하는 년인데?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을 때 저는 잠시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등병 아들이 폭행당한 엄마에게, 그것도 병실 앞에서, 그 간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저를 밀쳤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인 저를 말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다툼도, 오해도 아니라는 걸요. 제 아들은 지금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말라붙어 있었으며,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맞아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병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군의관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왜 이렇게 다쳤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말입니다. 그 공기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군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문제의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저를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여긴 군대입니다. 민간인은 조용히 계세요. 그 말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아들의 침대 옆에 서 있던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줌마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스스로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을 때린 게 당신입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다 보면 다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분해되었습니다. 다 있는 일. 그 말 안에는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인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맞은 사람이 조용해야 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소리 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왜 이 전화가 중요한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더 이상 혼자 맞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다고, 조용히 참고 넘어가라고 배운 이 구조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부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군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병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멍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눈 아래 퍼렇게 번진 흔적은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의관을 불렀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들어와 짧게 설명했습니다. 외상성 타박상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트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말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보입니다. 그 말에는 확신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부의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부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란 개인의 판단이 사라지는 곳이었고 문제를 덮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자 몇 명의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보고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부대의 규칙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 이유를 묻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왜 끝내 입을 열지 못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아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해도 된다. 그는 잠시 침을 삼켰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맞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의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에는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적혀 있었지만 장소는 흐릿했고 원인은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정, 가능성, 확인 중이라는 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었고 이 기록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저는 담당 간부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외부 접촉은 곤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은 예민한 시기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라는 말 뒤에는 항상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실은 점점 흐려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 앞을 지키던 병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여기서는 보호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한 간부의 일탈도 아니다. 이건 말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그 구조는 누군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지만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누가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사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증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달라져 있다는 걸요. 병동 복도에는 평소보다 많은 군복이 오가고 있었고 병실 앞에 서 있던 병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 회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건네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병사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세게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간부예요. 그 순간 어제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말을 아끼던 이유, 군의관이 책임을 회피하던 이유, 그리고 그 간부가 병실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조금 뒤 병동 책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복잡합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책임질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병사가 아니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간부는 끝내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휘 라인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휘 라인이라는 말은 곧 3스타 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요. 조금 뒤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사소한 규정 문제로 불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런 것들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있었습니다. 폭언은 오래 이어졌고 손이 먼저 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폭력이었고 반복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간부들에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침묵이 붙었습니다. 말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말릴 수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다치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상명하복은 명령을 지키기 위한 질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을 덮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또 다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간부는 예전에도 문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보호받고 맞은 사람이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다음 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맞은 아이가 걱정해야 할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안전이라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구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창가에 서서 부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가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개인의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선택은 제 몫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이 부대 전체를 흔들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둔 병실은 낯설었지만 그만큼 현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이 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섭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군화 소리가 오갔고 간간이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직은 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수많은 일을 삼켜봤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 일은 개인적인 소란으로 축소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에 날짜와 시간, 들은 말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누가 무슨 표현을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침묵이 흘렀는지, 그리고 누가 눈을 피했는지까지 말입니다. 그 기록은 나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낮에 보았던 간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습니다.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커지지 않게. 그 말은 사실을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덮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조직은 스스로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요.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서 있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제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런 구조 속에서 혼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직접 봤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병원 이름과 위치만 말했습니다. 계급도 직책도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통화가 이 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건 분노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실 주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간부들의 발걸음이 잦아졌고 무전기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제 앞에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병실 창문 너머로 헬기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이 일은 더 이상 개인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전화 한 통으로 이 부대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부대 안에서 가장 당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당황이 오래 숨겨졌던 질서를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 앞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던 병사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복도를 오가던 간부들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 부대 어딘가에서 이미 전화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 있던 병사가 바뀌었고 그 병사는 전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라는 말이 처음으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가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동 책임 간부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에는 긴장과 당황이 동시에 떠 있었고 말투는 필요 이상으로 정중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전에 상급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직후 병실 밖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잦아졌고
평소라면 보기 힘든 계급장들이 연이어 병동을 드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뛰다시피 움직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한 병사의 문제도 한 간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요. 조금 뒤 아들을 폭행했던 바로 그 간부의 이름이 병실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호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합참 라인에서 내려온 호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 간부를 떠올릴 때마다 당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 저를 밀치고도 아무렇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정오가 조금 지나자 부대 전체가 사실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일정이 조정되었고 외부 이동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감사와 조사가 동시에 예고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군대에서는 다 있는 일이라던 말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절차대로 하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절차가 어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몇몇 간부들이 병실을 찾아와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사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말투와 태도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끊지 않았고 다만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쉽게 쓰일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부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 변화가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한 사람을 호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피해왔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대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온해 보이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 점호부터 저녁 취침까지 모든 일정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병실 앞을 지키던 병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교체되었고 그때마다 태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간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작은 보고 하나에도 여러 번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관행들이 갑자기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감사 인원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병동에도 전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병사들만 오가던 공간에 낯선 얼굴들이 들어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익숙한 권위 대신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방식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걸요.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대대 단위, 연대 단위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취급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고서가 새로 작성되었고 기존 기록과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폭행한 간부와 관련된 은폐 시도도 결국 밝혀졌습니다. 누군가는 표현을 순화하려 했고 누군가는 시간을 끌려 했으며 누군가는 아예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 간부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더 이상 부대 내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도 이름만으로 위압감을 주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호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부대 전체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넘어갈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줄줄이 불려가는 지휘관들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어도 방관했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오는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던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을 찾는 병사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눈을 피하던 시선은 조금씩 돌아왔고 짧은 인사 속에도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보호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병동 책임 간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처벌받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부대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일이 이 부대에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변에서는 종종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강한 처벌을 예상했고 누군가는 보복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라고, 다만 원칙대로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감정이 빠진 문장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가장 단단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는 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은 빠르게 움직였고 동시에 조심스럽게 선을 지켰습니다.
소문은 돌았지만 결과는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병동에서 마주친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과나 눈물로 덮일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아이는 그 말이 조금 의외였는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야 해. 그 말은 아이에게만 하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감정 싸움으로 흘러간다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사팀은 제게 더 이상 개인적인 요구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 확인과 절차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냉정함이야말로 지금 이 조직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말들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느리지만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혼자 앉아있던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었고 그 흔적들은 누군가의 분노와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다시는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두고 힘 있는 사람이어서 가능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칙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요. 선을 넘는 순간 이 일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 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남기기로 말입니다. 그 선택이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오래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이유라는 거요. 이 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다른 부대에도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병사들의 내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요란했던 조사와 호출, 분주하던 발걸음들은 하나둘 정리되었고 병동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일상은 아니라는 걸요. 아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멍은 조금씩 옅어졌고 눈도 서서히 제대로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그 대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변화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공식적인 조치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조용히 공지되었고 불필요한 말들은 덧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켜졌을 말들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선이 이전만큼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복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온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일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날 몇몇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건물, 같은 도로였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임이 요구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침묵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곳이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시간 속에서 깨달은 건 군대는 강한 곳이기 전에 책임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되고 침묵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군대가 상처로만 남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남는 곳, 그곳이 진짜 질서가 있는 곳이라는 걸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